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28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뭐 저희가 1부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민주종편 TV에서 김성민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냥 바뀐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네. 그냥 성민이가 더 어리고 예뻐서 바뀌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어땠어요? 일단은 지난번에 왜 저 누리랑 저랑 했던 게 아이고 네. 한번 틀어본다고. 그 유튜브 주에서 꽤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성민이 집에서 밤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15,000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성민이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조회가 얼마 나왔는지 박누리 이 작가 이렇게 쳤거든요. 네. 연관 검색에 박누리 이 작가 결혼이 뜨네. 좀 지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뭘까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박누리 밥 한 반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바는 뭐 있죠. 근데 하여튼 민주동편 김성민 아나운서하고 첫 호흡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죠. 솔직하시네요. 네, 당연히 안 맞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직 그 뭐 화살촉 이런 거 없어. 원래는 그 우리 최 회장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별풍선처럼 그렇게 만들겠네. 아직 안 돼 있고요. 어떻게 제작진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제작진은 늘 저의 디스 대상이죠. 네. 최 회장님이 그 연말 송년회에서 제작진들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 8층에 그런데 한 명씩 목덜미 잡고 떨어뜨리면 열심히 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농담인 것처럼 들리는데 최재성 의원님 말하면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이 조만간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 뭐 음질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근데 핀 마이크가 음질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뭐 우리 저 청정구역에 김성민 아나운서 출연하니까 성민이가 온다고. 원래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네. 일정이 안 돼가지고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저도 보실 수 있고 성민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예요? 뭐야? 전혀 메리트 없이 느껴져서. 그래요. 박누리는 저렇게 좋아하지만 출연료 주는 입장에서 썩 좋지만은 않네요. 드려야 되네요. 네, 드려야 되네요. 그러네. 늘어나기 때문에. 네. 예. 성민이가 또 집도 근처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예, 근처로 이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저희 집 지내시죠. 저희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겠니?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그 말씀드렸나요? 임순례 감독 새 작품 김태리, 류준열 주연 진짜. 원룸 촬영지가 필요한데 제가 올려놓은 집이 너무 예쁘다고 여기서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촬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그 정도로 촬영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쁜데 지금 집이 안 나가. 나중에 나오겠네요. 촬영 협조 오창석 씨. 제가 한번 해달라고. 감독님 제가 만나면 어떻게 아나운서 역할이라고 제가 공짜로 한번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자 아나운서 나 해서 같이 나갔다. 여자 아나운서 김성민 씨죠. 어쨌든 뭐 김성민도 그렇고 오창석도 그렇고 가까운 동네에 이사 오니까 즐겁네요. 그러니까, 친하게지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세 분만 팟캐스트 런칭한다고 동영상으로. 박누리는 이제 확정적이고 뭐 지가 하겠다 안 하겠다 상관없이 확정적이고. 보통 의사는 나 뭐 여기 안가 직원이에요? 방송 론칭될 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 분은 이제 김성민 아나운서 하는 거 보고 잘하면 또 다시 한 분 더 다른 한 분을 땡겨와서 대선 전에 1회들을 데리고 오는 걸로. 근데 셋이 가서 뭔 얘기를 해요? 그거? 그럼 신PD가 알아서 하겠지 뭐. 셋한테 내용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신PD님 정말 지문 달아 없어지겠는데 대본 쓰려면? 신PD가 알아서 하겠지 뭐. 조만간 책 한 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런칭은 말이죠. 그냥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면 만들어야 돼. 정말 극한 직업 안가 직원. 네, 그렇죠. 네. 더 데려올 여자 아나운서가 있나요, 근데? 이거 지금 찾고 있어요. 그때 우리 제인이 그때 우리 같이 갔던 문재인이? 아니. 제인이 문재인 대표님을 제인이라고 깜짝 놀랐네. 너 트위터에서 죽어. 윤재인이요. 거기도 아이예요? 네. 그래. 그분 뭐 배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우도 하는데 단역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또 저희가 맞춰보고 방송에 다른 데서 한번 맞춰보고 일단은 합격하면
굉장히 섹시하게 들리네요. 네. 많이 맞춰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추는 거 중요한 거죠. 네. 예전 지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안 맞춰보고 했다가 박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촉이 있잖아요. 네. 성민 씨는 어때요? 촉이요? 지효도 촉은 엄청 좋았어요. 아니, 방송을 한번 해보면. 나 내 쪽포 지효 데려온 거 아니야. 내가 지효랑 첫 방송하고 나오는, 문 열고 나오는 그 형의 표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성민 씨랑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효 사태보다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저의 촉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녀들 앞에서 무너져요. 활동이 안 돼. 그 이성과 감성이 무력화시키는군요. 막 섞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은 안 된데 감성은 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런칭해 보도록 하죠. 개망하지 않나. 약간 뭐 섹스 앤 더 시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잘할 수 있어요. 센스 앤 더 시티. 아, 예. 아니요, 그냥 그 원제 들어가요. 네, 언제 또 가요. 네. 네. 그냥 섹스만 하자고 안 하네. 섹스 인 더 시사. 아, 이거 너무 야하네요. 그럼 디나 하시고요. 섹스인도 안 가. 네. 좋아요. 섹스인도 안 가? 안 간다고. 네, 본격적으로 2부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1부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회가 4당 체제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새누리당이 분당을 하면서,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이제 5당 체제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기 대선 국면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게 전국이 좀 요동을 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아마 올해 대선을 위해서 각기 열심히 행보를 또 보일 텐데,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주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박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열렬히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끝까지 남았어야 이 되는데. 행보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진짜. 네티즌들이 갈 때 가더라도 장은 지지고 가라. 그렇죠. 아니 끝까지 남아지요. 최경환 이런 사람 끝까지. 마지막 1인이 남을 때까지 새누리당을 지키겠다고. 최경환 그런 말 했지. 네. 이정현도 같이 남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참 존버 정신이 네, 필요한데. 그러니까 실망감을 주시네요. 근데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아마 친박은 임명진이 자기들 구원할 줄 알았겠지. 근데 임명진이 들어오면서 나가라고 지금. 근데 네. 인 위원장도 지금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고. 아,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으로 추정이 되고 지인들에 따르면은 우울합병이다. 그럴 수도 합병이다. 있지. 빡쳐서 입원하신 거죠.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개판이거든 들어와서 보니까. 그럴만하겠죠. 또 안 먹히잖아. 그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수위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왜 수위가 낮아지냐면요. 임명진이 뭐 방법이 없어. 안 그럼요. 하면 아니 칼을 휘두를 수가 없다니까. 칼은 주었는데 휘두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김종인 대표처럼 공천권 지고 야 너 나가. 공천 안 줘? 뭐 이러면은 벌벌벌 떨어가 다 따르잖아. 말 한마디에. 그게 뭐 김종인이 카리스마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공천권 지면 누구나 다 그래. 오창석이도 더민주 가서 공천권 줘봐. 다 오창석인데 벌벌벌 떨어. 다음 생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4.13 때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한번 날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도. 그게 꼼짝도 못 한다니까. 근데 임명진은 지금 뭐 나가라 그런다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임명진이 아프다는 핑계로 저래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처럼 나 끝까지 안 나가 하면 미래가 없다 여기는. 내가 방법이 없는 왔는데도 거지. 미래가 없다. 야, 이 와중에 근데 최경환은 정말 마지막 1인입니다. 탄핵 참여도 안 하고 마지막 1인 될 때까지 남는다고 한다는 거 보면 진짜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근데 같아요. 멋있으려고 그래 막. 진짜 가장 쓰레기로 기억남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뭐 좀 탈당을 해라라고 친박 핵심 의원들한테 먼저 권고를 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선 후퇴, 사회봉사 뭐 이런 이상한 말. 사회봉사 뭐 성추행 mov입니까? 사회봉사 같은. 사회봉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뭐 서청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나가라 그거지. 근데 이분들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면서 콜 하고 이렇게 칼로 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계속 안 나가서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은 계속 아사리판이 될 테니까. 그렇죠. 계속 나와라. 최경환 지지하나요? 누가요? 지지합니다. 계속 남아서 분탕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제 네. 이정현 전 대표가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비박이 얘기한 그 부역자 8명 있잖아요. 윤상현 뭐 홍문종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임명진 말대로 나가면 친박 비박 다시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하시면 비박도 음. 머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뭐가 껴있냐면 반기문 변수가 껴있지. 반기문은 비박과 손잡는 순간 친박 애들이 우르르 지금 새누리에 있는 애들이 우르르 올 수 있다고. 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잖아. 좌파가 직접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걔들 입장은. 또 지금 새누리당에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이인재 얘기 나오고 황교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당은 집권을 하지 않으면 정당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돼요.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낸 정당은 그거는 그냥 죽은 정당이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있으면 대통령 후보도 못 낼 지경이기 때문에 비박이 저렇게 그냥 있으면 합치지 않겠지만 비박이 만약에 반기문을 업었다. 그러면 후룩 특히 지금 남아있는 잠박 중에서 충청도 출신들 있잖아요. 걔들은 발 벗고 글로 갑니다. 충청 의원들은 집단 탈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가. 지금 이번에 합류하지 않은 나경원도 반기문이 만약에 한 명 간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명 애들 친박 핵심 8명이 당에 다 남아 있으면 나머지 후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해. 끝까지 쇄신 안 되고 그럼 남아 있으면 정말 수구 꼴통 보수당이 하나 생기겠네요. 새누리당이. 그러네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친박 세탁으로 정당 생명이 유지가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MB가 저는 아직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뭐 이분은 그럼 비박으로 이제 가시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또 친이계 얘기들이 아마 다 거의 다 이제 비박으로 옮겨갔으니까 비박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박이었으니까. 입당하지 않고 무적 상태로 지낼 수가 있죠. 삼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MB가 입당하는 거를 반기지 않은 사람도 많아. 도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탈당은 MB 하되. 예. 근데 사실은 뭐 MB의 탈당에 대해서 큰 의미는 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 MB가 탈당하는 거. 근데 이제 와서 탈당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MB도 원죄가 있잖아. 그럼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원죄. 얘는 10년 전부터 알았어. 최순실 최태민 있는 관계. 그렇죠. 정두원 증언 보면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나라가 좆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냥 박근혜가 대통령 그냥 두고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저지른 게 많기 때문에 진보가 집권하면 자기가 털릴 거 생각하고 박근혜하고 딜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한 게 아니야. 자신의 이익이죠. 그렇지. 내 이득 될 게 뭐지?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꼭 또다시도를 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돼. 어따 대고 지금 탈당을 얘기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예전부터 탈당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먼저 탈당하면 뭐 선도 탈당인 이런 얘기 들을까 말했다. 지 뭔데? 네가 뭔데? 일본적으로 MB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탈당해서 아마 보수 재정권이 창출되길 간절히 바랄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저 기억나는데 대선이 있기 전이었던 2012년 8월경이었죠. 박근혜 당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90분인가 독대했다. 예. 아무런 배석자 없이 저는 분명히 그 90분 내에 최순실이나 이런 무마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와서 선을 그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이미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 개발이라든지 이런 비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번 정권이 바뀌면 이분까지도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옆방에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비박신당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죠.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공범인 건데 그렇죠. 신분 세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라는 꼼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인 걸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 2위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국에도 그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합치면 엄청난 수가 나오니까 참 30이 나오네요. 예, 웃기는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3%. 네. 뭐 조금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두 개 합치면은 동률이에요. 거의. 비슷한 동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당들은 반기문이 없으면은 다 사라질 정당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대선 후보를 못 내는. 그러니까 반기문 하나만 보고 뭉친 거예요. 그렇죠. 반기문 하나 보고 뭉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학규가 뭐 국민의당과 손 잡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손학규가 그냥 국민의당 손 잡으면 뭐해? 아무 짝에 쓸모없어. 우리 학규 형님 어떻게? 거기도 제3지도 뭉쳐서 반기문의 어떤 변수가 있어야 당의 존립이 가능하지. 지금 엉망이지. 오죽했으면 안철수가 집권을 해. 자기가 만든 당인데. 많이 삐꼈죠. 이번에 원내대표가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본인이 밀었던 김성식 의원이 떨어지고 그 뒤로 바로 집권을. 제가 안철수가 당을 박차고 나가서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랑 손잡을 때 그때 박지원이 아직 탈당하기 전이에요. 제가 엄청난 예언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면 그게 안철수 당일까 김한길 당일까? 김한길 당이 되는 거였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김한길 선거에 들어갔고 박지원이 들어갔잖아. 네. 뭐가 됐어요? 박지원 당이 됐지. 됐죠. 게임이 안 돼 안철수는.
뭐 바보같이 그냥 더민주에 남아 있었으면 자기한테 한 번의 찬스가 와요. 그건 매번 그랬잖아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멍청이 당을 빡쳐고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개혁보수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명을 또 본격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예. 반기문 하나를 보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개보신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보신당이라고 부르는데 뭐 페이스북에 많이들 이제 응모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당 이름이 새누리당이었당. 매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추천을 받은 게 작전상 후퇴당. 사람들 이제 댓글을 막 달았는데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보면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챙겨야 할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휴수당. 저는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보수신당이다. 그래서 줄여서 진보신당.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당 이름 바꾸는 것은 세탁하는 거고요. 뭐 세탁을 하든 말든 지금 보면은 김무성 대표, 유승민 후보 만약에 반기문을 못 얻으면 그렇게 갈 텐데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자기들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기문을 얻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반기문은 지금 와서 뭐 어디 안 가고 독자로 한다 했잖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다 판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을 만든 사람은 다 졌어. 이긴 사람이 없어요. 문국현, 안철수는 당을 안 만들었죠? 문국현 정주영 졌지? 정주영 졌지? 이인재 졌지? 정몽준 졌지? 이긴 사람이 있어요? 직전에 만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깨졌어. 그러니까 반기문도 알아 이거를. 그래서 분명히 등에 업을 겁니다. 근데 등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박신당에 들어갔다. 뭐 유승민이랑 경선하세요. 할 것 같아? 죽었다 깨나도 반기문은 경선 안 해요. 어떻게 내가 가오가 있는데 그럼 유승민이랑 추대해달라 그러겠지. 그렇죠. 추대 안 해줘? 이 뭐 제왕국가도 아니고. 추대 안 해주면 나 그러면 뭐 새누리당 간다 혹은 뭐 제3지대 간다? 국민당하고 손 합칠 수 있을 거다. 계속 이렇게 손을 내밀 겁니다. 그러면 비박신당에서 그럼 우리한테 라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누리랑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누리랑 합쳐지면요. 정말 59대 41 싸움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거기는 분명히 40%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희희당당 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삐쳐가지고 집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다시 합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박지원은 절대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이 왜 그러는 거야? 안철수도 절대 합칠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 대표가 잘 던진 거지. 그럼요. 어차피 안 될 거. 화해 제스처를 먼저 던진. 품으려고 했다, 같이 가려고 했다. 니들이 식탈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무조건 자기가 이번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양보 없어요. 양보 없는데. 근데 뭐 이게 그 사람의 꿈은 내가 있어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가망은 없어. 왜냐면 자기가 나오면 3파전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보수 아니죠. 민주당이 문재인.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 하고 그냥 보수. 국민의당 반기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데 몰립니다. 민주당과 반기문으로. 그렇겠죠. 그럼 안철수 설 자리가 없어. 총선하고 달라요 이거는. 또 대선은요.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 찍을 놈 찍어야지. 될 놈 찍어야지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3번 후보는 더더욱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 표를 깎아먹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민주당 표를 깎아먹느냐 혹은 비박신당 표를 보수표를 깎아먹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지율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그래서 뭐 안정화되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당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좀 있다면 개헌 관련해서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 개헌으로는 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비주류들이? 뭘 흔들어요. 못 흔들고요. 김종인이 어쨌든 일단 개헌 모임을 네. 가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 30명 가까이 참석을 했다고. 네. 모임은 늘 가졌어요. 네. 개헌 모임은 사실 국회에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독일식 그 비례대표제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당이 합쳐서 150명이 넘었던 모임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실제로 효과가 그리고 없었죠.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이 개헌으로 흔들 사람들은 그 비주류잖아요. 네. 비주류인데 뭐 우리가 뭐 40% 민주당 얘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보면 내일 선거하면 무조건 문재인이 이기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나가? 이기는데. 예? 실제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으로 가려고 했었던 서울의 모 의원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오고 계셨죠. 근데 국민의당하고 이 비문이 연대하면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면 집권당보다 야당하는 게 더 낫거든. 그게 그걸 한 번 더 하는데 이득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이 그 내각 뭐 개헌 안 해준다고 뛰쳐나갔다. 그래서 안철수 당이랑 손잡았다.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안 되죠. 그것도 안철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새누리당 출신과 손잡아? 이것도 어렵잖아요. 뭐 흔들기 시도는 여러 번 있겠지만 절대 뛰쳐나가거나 이러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은 아웃이야. 국회의원직 잃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흔들기만 할 것이다. 근데 또 만약에 시간이 많이 정말 내년 12월에 그러니까 올 12월에 선거였다면 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도 있죠. 의원들이. 근데 당장 4개월 5개월 뒤 선거인데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별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력도 없고 저는 절대 탈당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번 총선에서 3자 구도로 해도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김성식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 나가서 국민의당으로 하면은 춥다는 거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질 거 뻔할 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어쨌든 뭐 2017년 대권을 두고 과연 어떤 일들이 또 계속해서 벌어질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요. 이렇게 뭐 정기 개편, 뭐 빅뱅, 송학규 계속 빅뱅 얘기해야 돼? 좋아하시는가 봐요. 이합 집산, 합종연행 언제나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거 정말 정치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정말 삼국지라고 생각하시고 소상국지 소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주 재밌게 흘러갈 거예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정기 개편 논의는 반기문이 온다는 조건 하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반기문이 사라지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기문을 못 오게 할까? 계속해서 새로운 막 의혹을 막 끄집어내는 거지. 검증을 막 흔들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한 방에 나가리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표현이죠. 네. 또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에서 1등 하던 사람들 있었어요. 박찬종도 있었습니다. 박찬종, 고건. 근데 세력이 없었다고. 지금 반기문처럼 딱 저렇게 세력이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 특히 고건 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쌓아왔던 거를 대통령 후보 나가서 다 틀릴 수 있다고 느꼈던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반기문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서 반기문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럼요. 소위 말하는 보수들은 반기문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반기문한테 매달리고 있어. 그리고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자기가 정말 대통령이 될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지. 그럼 한번 지켜봅시다. 반기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탄핵의 변론이나 탄핵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저도 반기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정당으로 가지 무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거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뭐 의혹을 제기하면은 거기서 대응하는 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직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지난번 하다못해 어딘 동네 가서 사람 많은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2년 대선에 뭐 문재인 후보가 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조직 선거에서 졌어요. 조직 싸움에서. 새누리당은 탄탄했잖아 조직이. 근데 여기는 안철수하고 단일화 한다고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내치고 뭐 또 밑에 조직이 움직이지도 않았어. 열심히 안 했죠.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반기문이 뭐 갑자기 정당 창당한다. 어떻게 전국 조직을 꾸릴 거예요? 안 되죠. 지금 더민주만 해도 전국에 무슨 여성당원, 청년당원 막 있잖아. 다 있죠. 14만의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조직 움직인다고. 반기문이 뭐 창당하면 뭐 될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업으려 그럴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러네요. 어쨌든 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걸로.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2부에도 광고가 하나 있네요. 예, 다행히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SK범규텔레콤에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KT, LG 등 타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12월 중 SK로 예약하시고 1월 초 개통하시면 엄청난 구매 혜택과 추가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또 하나, 30명 이상 예약 가입해 주시면 EJ에 기부도 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SK 고객님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광고 듣고 왔습니다. SK 범교텔레콤입니다. 저도 뭐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많이들 기기 변경을 하셨는데 1월에는 더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바꾸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해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또 이 작가님 덕에 V20 구입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그래요? 많아졌다고 하네요. 셀럽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선택한 폰 팔리다니. 뭐 LG에서 나한테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달에 의인상 이런 거.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핸드폰은 범교텔레콤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전화는 010-7114-3333입니다. LG는 앞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네. 롯데는 날 좀 그만 미워하세요. 그냥 죽여버린다니네 진짜. 왜 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 쓸데없는 말이라기보다는 팩트 폭격을 한 거죠. 네. 짜증나게. 미움 받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 너무 많아. 예. 뭐 KBS도 그렇고 안 미워하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그러게 있어요. 말이죠. 네. 예. 네, 그래서 광고 보고 왔고요. 박지만의 수행비서 돌연사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이 재부각이 되면서 박 대통령 주변의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돌연사에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인을 이제 심근경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점에 이렇게 또 갑자기, 그리고 예전에 이제 김어준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아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사인은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촌 살인 사건의 마지막 증인이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뭐 모르죠. 이 사람이 무슨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트위터. 올렸는데 한 명 남았다고. 이거 그랬어요?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또 트위터에 우리한테 연락해달라. 언론과 접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을 방법 우리한테 연락해달라. 그런 얘기를 썼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핵심 증언자들이 이상하게 죽어나가니까. 그것도 꼭 혼자 있을 때 죽어요. 라면 먹다 죽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 하필이면 아내가 아이하고 처갓집에 간 그 사이 혼자 있을 때 죽었잖아. 맞아요. 물론 40대 중반 심근경색 올 수도 있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 하필. 그러니까 늘 목격자가 없다는 거죠. 우연히 겹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일단 경찰이 지금 부검 결과도 발표했네요. 심근경색이라고. 네, 바로 나왔어요. 부검 결과 이렇게 나왔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예. 그 외부 침입도 없다 그러고. 예. 김어준 씨 말에 따르면 오촌 살인 사건에 남아있던 2명의 증인 중에 한 명은 지금 행방불명 상태고 한 명이 이렇게 돌연사를 했는데 여긴 진짜 어떤 진실이 숨어있길래 계속 이런 의문의 죽음이 줄줄이. 그 아래서 나왔지만 사실 맨 처음에 신동욱이 이런 얘기했을 때는 박지만이 교사해서 날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저번에 그 아래서는 박지만은 상관없는 것처럼 나왔잖아. 그럼요. 그리고 박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측근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그 측근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RT라면 촉촉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해줄 수도 있겠지. 일단 그런 사람들. 일단은 그 오촌 조카 두 사람은 한 명은 살해, 한 명은 자살로 마감됐고. 또 핵심 증언자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행방불명. 또 다른 사람 한 명은 라면 먹다가 사망. 살해 들려서. 그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 아니 뭐 이 집 구석은 다 옆에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주변에 의문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몰라. 저는 이제 내가 이게 사건 터지고 그 경찰 간부 출신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더라고. 뭐가요? 이렇게 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심근경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부검에 심근경색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잖아. 살인자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게 쉽겠냐고.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서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르지 뭐 우리야. 알 수가 없지. 뭐 부검하는 사람까지 매수 뭐 그 정도까지 가죠? 아니 그런 얘기도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이 박근혜가 이렇게 박살난 상황인데 누가 그런 부담감을 안고 왜 그럴까? 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뭐 40대 돌연사 뭐 가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 그렇죠.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점인 거죠. 어떻게 이 사건 관련된 사람만 이렇게 줄줄이. 섬뜩해 그러니까. 아우 섬뜩해. 그리고 뭐 이상호 기자 말에 의하면 최태민 아들이었던 그 최재석 씨가 증언을 했는데 최태민 타살의혹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성훈 그리고 씨가. 재밌는 건 박근혜랑 최태민이랑 그렇게 붙어 다녔었는데 최태민 죽고 나서 박근혜가 몰랐어. 한 달 뒤에 알았던 거야. 날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최순실이 일부러 숨겼다.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숨겼는데 타살하진 않았을까. 왜냐면 그때 최순실이 말했던 무슨 뭐 병원에서 뭐 사망 진단서를 받았네 뭐 어쩌네 그거 다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섬뜩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알아보면은 의료 기록에 따로 그런 것들이 없고 만약에 사망했으면 집에 사망했으면은 119나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변사 신고도 없고 119에도 신고 접수가 없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신고가 없고 그냥 바로 장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겠어.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섬뜩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무서운 집안입니다. 낱낱이 밝혀내야죠. 요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있는 의혹들. 아니 근데 뭐 지금 경찰에서는 재수사할 의향이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류촌 살인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 안 할 수가 없겠죠. 재수사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면 재수사해도 지원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주 씨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진짜 무섭네요. 여기 이제 뭐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밝히더라고요. 돌연사할 병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분들도 지금 신변의 위협을 받고 뭐 있다라는 주진우 기자, 뜻이 이상훈 기자 아닐까요? 다 얘기했죠. 그렇죠. 뭐 죽이러 간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늘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요즘 보면 뭐 주진우 이상훈도 욕하잖아. 그렇죠. 좀 그러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정말 열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가 드디어 정유연 씨가 정유년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정유년이 되니까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독일하고 덴마크 국경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 뭐 쉐덴 조약인가 뭐 하여튼 뭐 뭔 조약입니까? 하여튼 뭐 조약이 있어. 네. 조약이 있는데 쉥겐 조약이다 참. 쉥겐 조약. 쉥겐 조약 때문에 그 유럽 국가 특히 독일하고 국경된 그 국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독일은 9개 국가하고 접경국이 만나서. 네. 그러니까 덴마크 가는 건 문제 없었을 거야 아마. 그래 이렇게 갔는데 이 JTBC 기자가 이가혁 제보해가지고 기자가. 체포됐다고. 근데 같이 체포될 때 이게 현지 시각으로 어제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밤 8시 10분경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하고 그 2015년생 어린아이 한 명, 아마 정유라 아들로 추측되죠. 네네. 60대 여성 한 명, 이거나 보모로 추측되고요. 또 20대 남성 2명, 20대 남성 2명은 아마 정유라를 보호하거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람으로. 그래서 총 5명을 구금했다고 하는데, 이게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뭐가 없으면 풀어줘야 돼. 특히 지금 정유라는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나머지 4명은 아마 바로 풀려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녹음을 월요일을 하지만 이 방송이 수요일날 업로드되잖아요. 네, 그렇죠. 수요일 업로드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날은 풀렸을 수도 있어. 그때는. 이미. 그래서 지금 특검이 아마 덴마크 당국하고 어떤 협조를 거쳐서 빨리 송환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은 법무부가 덴마크 측에 긴급 인도 구속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건 뭐 거기 다 하니까. 지금 왜냐면은 뭐 여권 무효 우리 하고 뭐 또 적색 수배 내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권 무효까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적색 수배도 그게 사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뿌려야 이제 수배가 시작되는데 아직 뿌리진 않았어.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잡히면서 나 적색수배 언론 보고 알았지 뭐.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법무부가 덴마크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데리고 오는 방향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긴급 인도 구속을 요청했는데 이게 과연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받아들이면 올 수도 있지만 24시간 잡아놨다 그냥 풀어주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독일에서 잡혔으면 시간 좀 벌 수 있었을 거예요. 독일은 다른 범죄를 하니까. 근데 지금 덴마크는 다른 범죄로 잡아놓은 게 아니거든. 불법 체류 잡아. 불법 체류니까. 이게 때 문제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세모그룹의 그 유병헌의 딸 유섬나 있잖아요. 유섬나 씨. 유섬나가 잡혔는데 안 왔잖아. 네. 그렇죠. 지금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를 하고 있잖아. 재판한 거야. 나 안 가. 날 보내려면 재판해. 그러니까 재판이 쭉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도 나 안 가. 재판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진짜 거지. 법을 되게 잘 이용하네요. 근데 일부러 잡히진 않았겠죠. 그런 걸 이용하려고. 아니 그렇죠. 일본 잡히진 않았죠. 근데 이게 뭐 지금 유섬나는 외국 국적자였거든. 파리,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였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자인데 프랑스 잡혔잖아. 근데 지금 정유라는 덴마크 국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섬나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유라가 수배된 이유가요. 업무방해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 지금 한국 들어가서 뭐 수사받고 해봐야 뭐 업무방해 뭐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근데 이분 쪽 뭐 지인 그 측근이 뭐 지난주에 다음 주면 다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랑은 뭐 연관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음모론이죠. 대통령이 뭐 이렇게 판을 짜놨다 시나리오를. 그래가지고 자기 뭐 기자회견 하고 잡히고 들어오고 뭐 혹은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일단 얼마나 빨리 국내로 송환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아니 정유라를 데리고 오는 건요. 정유라를 막 어떤 단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정유라를 통해서 최순실 입을 여는 거지. 그렇죠. 최순실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바게닝 같은 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순실 정유라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정유라를 데리고 뭐 최순실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뭐 정유라한테 법적으로 조문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 정유라는 생각이 없을 거고 그 사람이 가지 마라 말을 해주겠지. 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랑 협조해갖고 야 너 추방라고 해도 지가 안 간다고 버티면은 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법무부든 특검이든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외교 역량이지 뭐. 그러네요. 이건 뭐 니들한테는 단순 사건이지만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건이냐. 꼭 인도를 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데리고 와서 최순실 압박해서 최순실 입에서 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체포에 앞서서 정유라의 성적 조작 그리고 특혜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 미디어학부 교수가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설 영원한 제국의 작가이기도 한데 정유라에 대한 그동안의 의혹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아예 답안지를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수업 이거 저는 듣진 않았지만은 같은 학교죠. 본 적이 있는데 이 답안지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조교가 뭐 대신 작성을 했다고. 근데 그냥 정말 무슨 초등학교 시험처럼 정말 단답형이에요, 그냥. 아니 이렇게 시험 안 나오거든요. 이화여대 대학교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시험이 이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하나요? 그 욕을 먹고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수사적, 논리적, 시대적, 그림자. 그러니까 그게 아스팔트 정글, 저수지의 개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들.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애들이 사실 대학 시험에 다 그럴 때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도 일단 머리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막 팔을 이렇게 막 털면서 나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유독 시험이 이제 뭐 교수님이 바빴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을 되게 쉽게 내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약간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단답형이 이거 혹시 가로 친 거 아니야? 가로 채우는 문제예요. 가로 메꾸기 되죠. 제가 예전에 이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가로 메꾸기 넣길래 찾아가서 시험 끝나고 대학 수준이 안 맞다. 바로 빵점 받아주죠. 아 진짜? 학점 보복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이화여대에서. 아니 근데 박누리는 이거 스토리텔링의 이해 안 들었어? 유철균 거 안 들었어요? 저는 그 수업 자체를 안 들었어요. 그래요? 유철균 교수의 수업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이 양반 교수 생활 한 20년 됐을 거야. 31살에 파격 발탁됐나? 그렇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박사도 없었는데 베스트셀러라는 뭐 그걸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요? 근데 참 쪽팔리네.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박사 학위자가 없는 애를 뽑아놨더니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욕도 먹고 그런 것들이죠. 아니 이건 뭐 학위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한때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따오짓을 저질렀다는 거. 영원한 제국. 예. 본인이 영원한 제국을 꿈꿨던 거죠.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 최소한 학문적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양반이 그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잖아요. 네네. 긴급 체포된 이유도 몰라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거 영장이 오늘 밤입니다. 우리 녹음하는 월요일로 오늘 밤에 이제 영장이 이제 결정이 나는데 체포 영장이. 근데 이거 반려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그 유철균이 지금 저지른 잘못이 업무방해로 구속까지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하는 현직 보면 좀 굉장히 양아치야. 일단 정유라가 독일에 있었는데 시험을 봤어. 씨발 그럼 유령이 와서 시험 봤어? 그니까. 그다음에 학점도 줬어요. 출석률이 모자랐는데 가산점 줘가지고 그 학점을 받게 했어. 이거 다 유철민이가 자기들 조교들 시켜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조작했던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조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너 불이익 주겠다. 그 조교를 협박해서 지금 보면은 학사 특혜까지 줬다고. 특검 가서 허튼 소리를 하면 논문 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예. 다시는 학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특검 가서 또 부인했거든. 나 그런 적 없다고. 만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 지금 풀어주면 바로 증거 조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 이렇게 됐어요. 또 긴급 체포 이거는 특검에서 잘한 게 뭐냐면 유철균이 사실은 이거 뭐 피의자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들어갔어. 참고인으로 조사 갔다가 긴급 체포됐거든.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이화여대 다른 교수 어떻게 생각할까? 콩닥콩닥 거리겠지. 그쵸. 나도 조심해야겠다. 야, 우리도 들어가면 박살난다. 그리고요, 이 검찰의 수사는 검사하고 딱 앉는 순간 모든 걸 불게 돼 있어요. 특히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겁에 질려서. 그렇게 돼 있대. 그냥 종이만 이렇게 준대. 잘못한 거 적으세요. 1시간 있다 온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적으세요. 그럼 이상한 기억이 다 난대요. 진짜. 신기하네.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수들이 유철균 가서 이 수갑 찬 거 봤잖아. 그렇죠. 예. 포송줄에 이게 묶인 거 봤잖아요. 네. 묶인 거 보면 다른 교수들이 그걸 보고 겁을 낼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렇죠. 나도 저래 되겠구나. 그래. 술술 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유철균도 사실은 완전 아니라고 잡았대다가 딱 수갑 채우니까 이제 슬슬 말하기 시작하네. 마법의 수갑이네요.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하잖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입을 튀게 만듭니다. 진실의 팔찌. 김경숙 교수가 3번 부탁해갖고 최수실 정이랑 만났다. 털어놨어. 맞아요. 근데 김경숙이 누구냐면요.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아니요 정유라 몰라요. 최수실 몰라요. 만난 적 없어요. 계속 이랬던 사람이야. 그 아주머니 그 김경숙 교수. 네. 그런데 바로 3번이나 부탁해서 자기가 만났다. 수갑 차면 바로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뭡니까? 김경숙도 청문회에서 위증이지. 그렇죠. 100% 위증이죠. 그러면 청문회 위증권으로 다 한번 집어넣고 또 수갑채야. 또 술술 얘기하게 돼 있어. 알고 있을까 모를까. 술술 얘기가 돼 있어. 근데 이제 유철균이 또 이게 또 양아치 짓이 뭐냐면 지금 유철균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뭐 정씨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점수를 높여준 것은 사실인데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방해 요거 가지고 체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이 했잖아. 법률 전문가들이. 이거 가지고 체포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어쨌든 빠져나오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우리 집 방송이 나갈 때는 뭐 이미 다 뭐 영장이 어떻게 청구가 되지 기각이 되는지 결론이 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이게 그래도 이 국민 감정이 있는데 쉽게 기각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면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참 최악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였죠. 29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별로 출산 통계를 담은 대한민국 출산 지도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된 지도에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지역별로 통계를 해가지고 순위까지 매겨놔서 여성의 몸을 도구처럼 취급하냐 이런 비난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출산 지도?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하루 종일 이제 페이스북을 떠돌아다녔었죠. 벌스맵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경기도가 가임기 여성 수가 제일 많고 1위, 서울 2위, 부산 3위,
뭐 이런 거 올려놨던 거죠. 광주와 10일이네요. 아니 난 이게 통계적으로 국가에서 혹은 뭐 여성부에서 혹은 뭐 다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통계를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통계는 통계대로. 통계소에 갖고 있어. 이거를 근데 발표하는 게 멍청한 거지. 이거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그 농촌 지방은 가면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 살아 사람들이. 그럼요. 근데 앞으로 더 해. 왜? 소위 말하는 가임기 현상이 안 사니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대도시만 사람 몰리고 그 지방, 강원도, 또 TK, 뭐 호남 정말 아무도 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할까라고 해서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가임기 여성들이 이런 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오픈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국가의 성희롱을 당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성의 몸이 출산한 도구냐? 너무 빡쳐서 여성분들이 대한민국 조루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뭐예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패러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통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뭔가 대책을 내놓으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놨잖아. 되게 예쁘게 꾸몄어. 막 분홍색으로 막 출산 지도. 아니 이렇게 하면은 미친 거야. 뭔가 자기들이 열일했다고 보여지나 봐. 아니 그러니까 출생아 수라든가 출생아들이 1살 됐을 때 혹은 2살 됐을 때 3살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이런 건 다 필요하다니까 이런 통계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뭔 이득을 보자고 이렇게 올렸는지 전혀. 예, 뭐 뉴욕타임즈에서도 이걸 비판을 했었죠. 사실 저는 이런 지도가 한 거는 만약에 가임기 여성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면 예를 들면은 양육원이나 보육원 시설을 여기에 훨씬 더 많이 확충해야겠다라는 거 지표로 삼을 수가 있죠. 만약에 애가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곳으로 지표를 삼으려면. 근데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이걸 그냥 인구대로만 발표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경기도에 가임기 여성 수가 많다고 하면 남자들이 뭐 경기도에 이사를 하면은 뭐 출산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를 오픈한 거예요. 뭐 짝짓기예요? 더 정신 나간. 진짜. 좀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청와대부터 미쳐가지고 공무원 기관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 출산지도 문제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역시나 광고가 없어서 박누리의 누리과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넘어가기 전에 천호식품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천호식품 하면 또 옷장사가 관계가 깊은 회사죠. 아니요, 전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삼 농축액 받아 먹었어요? 아니요, 뭘 받아 먹어요? 내가 무슨 뭐 그겁니까? 물엿 드셨다고, 물엿 넣으셨다고. 물엿하고 카라멜 색소를 섞은 홍삼 제품을 100% 홍삼 농축액으로 속여서 팔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 검찰 조사 결과 이제 이렇게 밝혀져서 판매 중지 그리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6년근 홍삼 농축액과 정제수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 제품을 그러면서 뭐 촛불이 어쩌고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아니 식품회사인데 식품의 함량을 속이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유철균이처럼 사기죠. 학자 양심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요. 식품회사 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양심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그 이분 굉장히 여러 번 망했잖아. 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줘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신뢰의 바탕으로. 근데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래요. 네. 어렵겠죠.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네, 이번 주 누리과정 주제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아빠들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게 단순히 아빠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맞벌이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SBS 스페셜에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과의 저녁 시간, 뭐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대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아빠들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의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루에 6분. 하루에 6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방송을 두 분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걸 봤어요? 네. 근데 저는 못 봤는데 굉장히 이거 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 같다. 가슴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 댓글만 이렇게 쭉 읽어도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만 참 그 어떤 내용일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거 누리 양이 봤다니까 보통 어떤 실제적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소위 말하는 저녁이 없는 삶이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 특히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 더하지만 대한민국 그 아빠들은 사실은 거의 저녁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 정말 올인하게 되면 뭐 6시 칼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 네. 회식도 하지 말고 야근도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포기하든가 가정을 포기하든가 육아를 포기하든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이거는 근데 가정에서 아이하고 엄마가 아내가 이거 아빠 탓을 하면 이것도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치관이 형성될 나이에 그 아빠랑 같이 못 있잖아요. 네. 그럼 커서도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한번 맞아요. 어색하면 사실 다시 회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아빠는 돈 버는 기계지 뭐. 맨날 집에 없고. 이런 얘기 하면서 저도 굉장히 씁쓸해요.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집에 매일 안 계시죠? 집에 매일 없죠. 네. 오래 있으면 주무시고. 그러니까 집에 제가 들어가면은 자고 있잖아요. 애가 자고 애도 있죠. 자고 있고 또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쯤 되면은 뭐 걔들 이제 뭐 또 제주도 같이 어린이집 가고 뭐 준비한다고 막 아니 거의 못 봐요. 또 그 시간에 또 제가 편집해야 되고. 마음 아픈 아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릴 때는 사실 뭐 다들 뭐 아빠랑 같이 뭐 아빠가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이제 아빠도 뭐 회사에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일하는 건 더 많아지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옛날에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아빠가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고용을 좀 늘려야 되는데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 순이익이 늘어나는데 사람은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익의 총량은 계속 누군가는 가져가는데 근로하는 근로자들한테는 많이 오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한 주에 105시간 일한 여성, 53시간 연속 근무했던 여성이 자살했는데 일본에서 이걸 과로사로 인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입법됐던 게 뭐였냐면 한 달에 80시간, 그러니까 80시간 이상 연장 근무한 기업명은 이름을 공개해버려요. 과로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과로사하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초과 근무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법을 할 때 근로자 중심 그리고 누구나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법제적으로 강화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빠가 계속 못 만나고 저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과도하게 근로를 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업무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많이 뽑든지. 안 뽑지 근데. 네, 근데 뽑지는 않고 더 줄이고 있죠. 사람 많이 뽑으면 논다고 생각해.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는 정시에 퇴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칼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나쁜 의미가 나쁜 의미 되죠. 걔는 눈치 봐야 되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게 3부작이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했다고 했어요. 칼퇴를 하게. 무조건 칼퇴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칼퇴를 하니까 업무의 양은 그대로인 거야.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칼퇴를 해도. 회사에서 무조건 칼퇴를 해라라고 해서 칼퇴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 거지. 이걸 해결하려면 사람을 더 뽑는 수밖에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1인당 업무량이 너무 많이 배정돼. 많아. 네. 이걸 자체를 줄여야죠. 아니 우리 뭐 지난주에도 뭐 그 법안 가지고 학교 얘기했습니다만 선생님도 얼마나 양이 많아. 업무량이. 그렇죠. 일찍 들어갈 수 아니면 집에 가서 들고 가서 집에서 해야 돼. 그렇죠. 이건 뭐 통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2위 했잖아. 2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 많이 하는 걸로. 그것도 요즘에 김대중 정권 때 주 5일 그거 돼서 그나마 나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주 5일 할 때 기억나요? 주 5일 하면 나라 망한다고 센 발광했어. 그렇죠. 생산성 떨어지는. 하나도 안 망한다. 씨발 망했냐 지금?
그런 논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주 4일 근무하지만. 그러니까 주 이것도 4일 리더의 의지가 중요한 거야. 당시 DJ가 그 욕 먹으면서 또 밀어붙인 거 아니야. 그럼요. 지금 의학 분야면 너무 당연하죠. 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은 근데 그때 그거 한다고 또 난리쳤잖아. 맞아, 파업하고 저도 기억나요. 난리 났었어 그때. 그것도 이 환자들도 귀찮게 병원 가서 또 가야 되고 막 이랬다고. 얼마나 좋은 제도야. 그럼요. 약 오남용 맞고. 그러니까 이 리더의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를 잘못 뽑아서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업무는 저는 효율에 방점을 둬야 되지 절대적인 양으로 승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업무량도 많은데 회식도 쓸데없이 또 너무 많아요. 그 보통 어디 가서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오전에 직장인들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제대로 못 봐요. 골골대다가 점심쯤 해장하고 나와서 오후부터 일하거든요. 악순환이 계속한 반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럼.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제님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맨날 주말에 잔단 말이야. 왜 저럴까? 왜 주말에 잠만 잘까? 그럼 내가 아빠가 되니까 내가 그러고 맨날 주말에 잠만 자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거 왜? 주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주말에 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세대인데요. 우리 세대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아빠랑 못 놀았어요. 아빠랑 늘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도 그랬죠. 그럼 늘 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랑 안 친해. 맞아요. 지금도 그냥 대면대면해. 물론 뭐 경상도 사람 특유의 그런 게 있겠지만 그냥 뭐 괜히 좀 이렇게 뭐 인사하거나 이러면 좀 어색하고 막 그래. 부자지간 얘기하는데 어색해요. 감기 조심하세요도 얘기가 되게 어색해요. 어색하지. 안 나오지. 그러다 전화도 잘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한테는 좀 이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돼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지.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뭐 안 되잖아. 몸이 안 힘들어야 되니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놀아줘. 집에 들어가면 애들 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애가 와서 아빠 좀 놀아달라고 빨리 좀 오라고 하면 내가 네 처먹이려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왔는데 라고 시작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그리고 뭐 좀 늦게 와갖고 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또 애 깨면 큰일 나잖아. 깨면 안 되죠. 빨리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또 우리 형수한테 갑자기 그냥 뭔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게. 물론 뭐 맞벌이 부부는 또 다른 거겠지만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자식들하고의 시간 많이 못 가지고 아내랑 많이 못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아빠 책임이야. 가장이 우리한테 뭘 해줬냐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40대 가장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뭔 소용이야 그게. 그래서 가정 깨졌는데. 마음 아프네요. 이제. 진짜라니까. 진짜 40대 가장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업무에서 좀 해방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또 최근에 1월 1일에 시행된 건데 프랑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퇴근 이후에 이메일 보내기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업무 관련된. 괜찮다. 진짜 괜찮죠. 역시 혁명의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로자가 퇴근 후에 업무 관련된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 등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만약에 퇴근해서 뭐 부장이 대리한테 전화를 안 받았다? 박살 나죠 다음에. 네 맞아요. 뭐 휴가 기간이 안 받. 휴가 개 이렇게 박살나요. 근데 진짜 요즘 좀 뭐랄까 깨어있는 젊은 층들은 휴가 갈 때 핸드폰 그냥 꺼놓고 간대요. 아예 그냥.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퇴직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그 세대 간의 그 업무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인생을 바치고 회사에서 살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와 내 인생을 어떻게 한 번이면 잘 살까라고 하는 세대가 맞물리면서 이게 엄청난 충돌을 빚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뭐 안가 직원들한테 뭐 전화할 때는 주말에는 저녁이든 합니다. 하는데 거의 안 해 나는. 거의 안 하는데 뭐라고 안 하고. 안 하지. 근데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는데 안 받아. 진짜 늘. 어쩌다 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알아서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받았으면 다시 해서 뭐 전화하셨어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 너무 좋아. 일 얘기는 회사에서만 해라. 우리 안가 직원들은 너무 안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네요. 그 권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연결되지 않은 좋은 회사입니다. 알아서 시행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아주 깨어있어요. 최고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아빠들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것도 정권 교체가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법제화시키든지 이런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로라는 것 자체를 삶의 일부로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다 같이 열심히 안 하면 되는데. 다 같이. 다 같이 퇴근 빨리 하고. 나같이 퇴근하는 거는 좋죠. 다음날 빨리 와서 일하고 그러면 되는데 꼭 자기 튀겠다고 남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문제야.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대자기개발 시대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돌았냐면 신입사원인데 회사 근처에 일부러 원룸을 구해서 그 믹스 커피를 씹어 먹으면서 새벽에 출근하고 선배들한테 보고서 줬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애들이 이상하게 막 퍼뜨리기 시작해서 내가 마치 열심히 하지 않고 이 인생의 실패가 나의 책임인 것 마냥 돌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자기개발서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자기개발서가 굉장히 유행할 때 있었어요. 네. 그런 유해. 저는 보통 아침에 잤죠. 야 사람마다 다 사이클이 다른 거야.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 말짱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아침엔 도저히 일에 능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네. 저녁이 돼야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 그 MB가 대통령 돼서 그 지랄한 거야 그거. 아침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무슨 뭐 자기나 일어날 것이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빨리 잡아먹는다고. 야 그 벌레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벌레를 일찍 벌레 빨리 뒤졌다. 벌레 생각 안 하냐? 네, 명텐도의 명불허전 발언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자기 맞게끔 하면 돼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밤늦게까지 버티라고 얼마든지 버티거든. 그럼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렵단 말이야. 아침 죽어납니다. 그렇지. 저도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아침 힘들어요. 아침방 제가 희한하게 아침 방송이 많이 들어와요. 아 진짜요? 무조건 얘기해. 아침 방송 좀 못합니다. 밥 잘라 그래도 못 나가요. 아 저는 열심히 하는데. 네. 제가 모 방송사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작가 형이 아침 방송 할 때 거의 눈 감고 얘기한대요. 뭐 얘기할지는 대충 아니까 와서 도착해서 대본 쭉 읽고 전날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네요. 제유리 아빠로서. 열심히 하니까 저 하루에 3시간도 잘 못 자요. 미쳐버리겠어. 대단합니다. 네. 머리 숱이 점점 더 적어지는 머리 점점 적어지고 니네 월급 주느라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네. 제가 나중에 하이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17년의 첫 방송 28번째 방송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참 올해 청정구역은 정말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 지지자분들에게까지 우리가 한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 보수든 뭐 진보든 모두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혼자서 듣지 마시고요. 주변에 뭐 이런 정치 얘기, 뭐 시사 얘기들 많이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이거 재밌더라 한번 너도 들어봐라 이렇게 권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8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